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대박의 마지막 챕터 국어사.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루는 중세국어 파트가 되겠죠. 예전에는 이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가 다 시험 범위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세국어 하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중세국어라고 하는 챕터는 기본적으로 뭘 문제를 내는가를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요소는 두 가지야. 첫 번째, 이 중세국어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개념어가 됐든 뭐 창제의 원리가 됐든 그런 원리와 개념 파트가 시험에 나오고, 두 번째, 현대국어와 비교해낼 수 있는 특징을 알아야 비교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보통 출제의 요소로 한다라고 이해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보통 요 녀석에 들어가는 건 첫 번째 창제 원리 들어가고요. 두 번째 문법적 특징, 이렇게 두 개의 챕터로 나눠서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뭐 124페이지를 여러 번 놓으시되 어차피 말씀드리잖아. 앞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게, 그치? 뭐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만 싸움이 뒤엉기기다 하는 그 녀석부터 공부를 했었잖아. 자,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떤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를 창제했던 원리를 먼저 설명해 보자면, 먼저 초성의 경우, 이거 다 아는 것들이랑 좀 빨리빨리 간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리가 포함되어 있죠? 상형의 원리, 가획의 원리, 이체의 원리요. 처음에 기본자는 이 상형한자를 기본자라고 하지.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때 상형은 뭐 하는 건데? 모양을 본뜬다는 뜻이잖아. 그럼 뭘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본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들이 각각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호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음은 어금니 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음할 때 악 하듯이 어금니 쪽으로 꽉 혀를 누르는 모습. 니은은 안 할 때처럼 혀의 끝부분이 윗잇몸을 딱 누르는 모습. 미음은 입술을, 그치, 순음이죠. 입술의 모양을 본떴고, 시옷은 이빨 사이를, 마지막 목구멍을 각각 본떠서 만들었다. 이게 우리말의 기본자였잖아. 참고로 이 기본자가 대단한 게, 우리말은 뭐 그냥 당연히 뭐 시험 범위인 것처럼 뭐 그냥 외워야 되는 것처럼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말은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기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뭔가 룰이 있단 말이야. 근데 당장 여러분들 이거부터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한 친구들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걸 알파벳이랑 비교를 해보자고. 오케이? 알파벳 A가 참고로 어디서부터 말인지 알고 있나요? 알파벳 A의 근원. 이게 뭐냐면 옛날 고대 파피루스 문자에 소를 한 마리 한 마리 그릴 때 이걸 여러 번 그렸어. 이 소가 이렇게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뿔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겠지. 뭐 이상 그림이 나오네. 아무튼 간에 이런 소의 모습을 그려서 옛날에는 뭐 소 두 마리를 팔았다는 증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런 모양을 그렸단 말이야. 중요한 건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게 세로 쓰기가 되면서 이게 반쯤 돌아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야. 즉 다시 말하자면 A라는 단어에는 소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A가 되느냐? 알파벳을 정리할 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이야. 그냥 기호가 대표가 돼버린 것뿐이야. 이해했지? 즉 단어의 어떤 의문적 정의나 혹은 의미적 파트가 단어의 기호랑 연결되지 않아. 참고로 영어의 M은 워터의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구체적인 룰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기호들을 사용해서 알파벳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말은 어떻다고요? 발음 기관을 상형했다는 기본의 원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기본의 원리에 하나를 더 더했죠. 가획이라고 하는 건 뭔데? 획을 더한다는 뜻이지. 획을 더함으로써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야. 획을 한 번 더하면 히읗이 나오잖아. 획을 한 번 더하면 디귿, 한 번 더 더하면 티읕. 비읍하고 피읍이 있는데 이 녀석은 위로만 한 번, 이건 양옆으로 두 번이지. 또 시옷은 이렇게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음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즉
굉장히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거야.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직관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리고 이체는 따로 무슨 뜻이냐? 이체는 다른 몸체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같은 발음 기관을 사용하지만 발음하는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새로운 음운을 만들어내는 거지. 대표적인 게 요거는 요게 이거는 빨간색으로 써볼게. 여기에 들어가는 요 글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 글자, 여기에 들어가는 요런 글자가 있어요. 해보니까 이런 글자도 만들 수 있더라 이거죠. 참고로 이 녀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 녀석의 이름 옛니은, 그렇지? 그리고 옛니은은 참고로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지? 하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 이 녀석은 영어 우리가 알고 있는 NG 발음이야. 발음. 현대국어의 받침 이응 발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에서 소리를 그냥 풀려보내버리면 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을 요자에 배치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초성 글자를 상형, 가회, 이체에 따른 모양으로 만들어냈다. 이때 이거 기억해. 여기에서 요 부분 있지. 여기에서 요 부분, 여기서 요 부분 있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 자질이라고 불러요. 기본 자질은 뭐냐면 가회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단어들은, 그러니까 음운들은, 단어가 아니지, 음운이지. 음운이라는 녀들은 기본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니은의 확장판이 디귿이고 디귿의 확장판이 티읕인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기본 자질이라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말을 다른 말로 자질 문자라고도 하죠. 오케이? 생각해봐. 영어에서는 B와 P가 있어. 그러면 이게 둘 다 기읍 계열의 발음이니까 여기서 짝대기를 자질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 아까 말했잖아. 영어의 알파벳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기호를 사용한 것뿐이라고요. 자질이 없어요. 됐죠? 우리 말에는 자질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초성을 만드는 걸 이해했습니다. 됐죠? 초성 따라왔고요. 여기서 상형, 선생님 이 녀석들을 왜 파란색으로 쓰는지 이해를 잘 해주세요. 상형, 가회, 이차라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됐지? 두 번째, 중성. 중성은 모음이잖아. 중성자도 당연히 기본자부터 만들었을 텐데 이 기본자 역시 뭘 했다? 상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형의 대상이 다르지. 이때 상형의 대상은 바로 삼재라고 하는 우주의 형성 원리를 본떴어. 그래서 우주의 기본은 하늘과 땅과 뭐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자,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기본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에 합성의 원리라는 걸 적용하게 되는데 근데 합성은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출자와 제출자를 만들므로써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새로운 또 음교를 만드는 거죠. 알고 있겠지만 초출자에는 아, 오, 우가 여기 들어가고 야, 유와 여, 유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때 중요한 개념 이 녀석들 우리가 모음이라고 부르잖아. 이 모음에는 뭐가 이루어진다?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배웠을 거야. 모음조화. 모음조화의 정의는 뭐죠?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모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좀 팁 하나 들어가자. 우리가 흔히 양성모음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이게 위고 이게 아래야.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지. 아니? 자 양과 음은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위를 뭐라고 보고 위를 뭐라고 보면서 좀 음양을 조화시켰으니까 위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쉽게 말해서 양성이야. 그지? 하늘 쪽 그치? 아래쪽 땅 쪽은 음성이죠. 양과 음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어느 쪽이 양성이었을까? 오른쪽. 선생님이 지금 오른이라고 썼지만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말이야? 옳다로부터 온 말입니다. 올바른 쪽이라는 뜻이야. 참고로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뭐랄까 터부시 했었죠. 애가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막 글자를 쓰거나 왼손으로 밥을 퍼먹기 시작하면 집에서 크게 혼났어요. 왼손을 묶어버렸죠. 못쓰게. 왜?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왼손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왼손은 외다가 무슨 뜻이야 중세국어? 외다. 그르다. 잘못되었다는 뜻이잖아. 거기서 뭔 말이야 실은? 그래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음성 쪽이었어요. 자 이거 갑자기 왜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양성 음성 모음들을 헷갈릴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짝대기가 있어. 오른쪽에 점을 걸었어. 그럼 이게 양성일까 음성일까? 양성이야. 그래서 아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하늘은 양성이 됐지. 땅은 음성이 됐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가 짝대기에서 오른쪽에 그린 녀석은 양성 모음일 거고 또 이 짝대기에서 위에다 그린 녀석은 양성일 거야. 이해되니? 또 여기서 왼쪽에 그린 녀석은 음성일 거고 여기서 아래쪽에 그린 녀석은 음성이겠지. 현대국어에서는 아, 오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썼단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래아를 포함하는 아, 오 개념들은 양성모음, 를 포함하는 우는 음성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어떤 단어가 어울려 쓰이거나 혹은 심지어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자, 봐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사슴이라는 글자가 있어. 그 이 사슴은 현대국어 사슴이라고 쓰는 이 글자는 모음 조화가 지켜진 거야, 파괴된 거야? 파괴된 거지. 왜냐면 얘는 양성이고 얘는 음성이니까. 근데 중세국어에는 사슴을 사슴이라고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썼다고요. 그래야 모음조화를 지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는 모음조화를 반드시 지킨다. 물론 안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킨다라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풀게 될 중세국어 문제들은 이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요. 됐냐? 오케이. 모음조화 지킨다 기억해.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만들어냈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초성하고 중성까지를 봤거든?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기본자라고 그냥 우리말의 어떤 최초에 만들어진 단어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운 기호들이 있어. 그렇지. 뭐가 있니? 요 녀석하고요. 요 녀석하고요. 요 녀석. 초성에서는요. 중성에서는 요 녀석이 사라졌지. 지금 여기다 써드린 글자들 10원짜리를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나는 요 글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소실문자라고 불러요. 소실문자는 현대국어와의 차이점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출제 포인트야. 기억해. 우린 지금 중세국어의 어떤 형성, 창제 원리를 통해서 소실문자가 존재했다는 특징을 또 모음조화가 존재했다는 특징을 이해한 거야. 됐냐?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이것도 다들 안 물어보네? 안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선생님 말해야겠다. 자, 이게 양성이고 이게 음성이네. 그럼 얘는 뭐야? 바로 좋아요. 중성은 양성도 될 수 있고 음성도 될 수 있는 녀석이죠. 필요에 따라 붙일 수 있는 녀석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초성, 중성. 자, 그리고 참고로 종성도 알고 있을 거야. 종성은 창제 당시에는 뭐였다? 종성, 부용, 초성이었다. 종성은 부용,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뭐를? 초성을.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글자들이 종성에 존재할 수 있었어.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당장 이응 받침과 여린 히읗 받침과 히읗 받침을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지. 그래서 정말 몇 년 지나지 않아 10여 년 만에 바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팔종성 가조경으로 바뀌죠. 우리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팔종성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팔종성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은 뭐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 연니응. 됐지? 오케이.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녀석은 두 가지일 거야. 현대국어는 몇 종성이야? 7종성이지. 그럼 현대국어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 거야? 시옷이요. 시옷 받침이 발음됐었다는 거잖아.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이거 중요해. 그리고 이거는 현대국어에서 이음으로 대체된 것뿐이고요. 됐지? 자, 시옷 주의해서 8종성법 보자. 그러면 참고로 선생님 둘 중에 뭐가 중세국어인가요? 둘 다인데 이건 창제 시기의 국어의 특징, 이거는 중세국어의 특징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 8종성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지금 파란 펜으로 쓴 거 보이죠? 선생님이 별표 치고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당연히 너희들이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를 낸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알겠죠? 우리말은 8종성법을 썼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초성, 중성, 종성을 봤습니다. 근데 이 초성, 중성, 종성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운용법도 있었어요. 운용법. 그리고 이 글자들을 어떻게 글자화시키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말은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라는 일을 합니다. 맞나요? 오케이? 영어는요. 영어나 우리 그 훈민정음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음소문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음소문자의 정의는 뭐죠? 그렇지. 기호가 소리값이야.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떻게 발음할지를 생각하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이걸 보면 어떻게 발음할지를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상어는 어때? 하나라는 뜻이구나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이게 음성문자라는 특징인데, 그러면 알파벳과 우리말의 좀 차이점은 뭐냐? 모아쓰기를 하는가 풀어쓰기를 하는가의 차이죠. 우리말은 모아쓰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야? 강가라고 하면, 그치? 강. 초성과 중성과 단성을 각각 이 위치에 배치시키잖아. 근데 영어는 어때요? R-I-V-E-R 풀어서 쓰잖아요. 당연한 사실이죠? 됐죠? 여기까지 모아쓰기. 두 번째, 파란펜 써야지. 별표. 이어적기 하죠? 이어적기라고 하는 건 거듭적기 그다음에 끊어적기 이런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참고로 현대국어에서는 끊어적기를 합니다. 봐봐. 예를 들어 뭐 해볼까? 국어를 하면 우리는 이걸 국어라고 쓰고 실제로 국어라고 읽잖아. 근데 이 녀석 실제로 발음할 때 어떻게? 국어라고 읽죠? 이러니 우리는 현대국어에서는 표준 자 형태서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중세국어는 일관되게 이어적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선생님 별표 치는 녀석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문제를 낼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낸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이어적기 됐죠? 자, 그리고 글자를 만들 때 병서라는 개념과 연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병서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 말해.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글자를 말하지. 그런데 이때 참고로 가로로 나란히 쓰는 글자는 다시 각자명사라는 게 있고 합용명사라는 게 있었어. 각자명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 똑같은 글자 두 번 쓰기야. 기역, 니은, 이응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합용명사는 시옷, 기역, 디귿, 시옷, 비읍, 시옷, 기역 이런 식으로. 그치? 서로 다른 글자들을 두 개 혹은 세 개까지 합쳐 쓸 수 있었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현대국어의 된소리 있지? 현대국어에서의 된소리는 각자명사가 아니라 합용명사의 결과물입니다. 이 녀석은 끄가 아니에요. 그그. 됐어? 이 녀석은 두 번 연달아 하는 거고, 이 녀석은 서로 다 합쳐서. 참고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근대국어를 안 배워서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는 시옷기 합용명사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이 현대국어의 된소리가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고요. 오케이? 합용명사. 그리고 연서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세로로 나왔으니 이런 글자, 이런 글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 단어를, 요 의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순경음 비읍이라고 부른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 녀석은 비읍의 유성음 버전이었어. 근데 그럼 네. 각자 명사들은 네. 의문이 몇 개인 거예요? 의문으로 따지려면, 근데 이때는 이 녀석을 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각각의 의문이었지. 기억과 기억. 그러니까 하나예요, 아니면 기억과 기억이면 두 개죠. 두 개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랑 질문이 똑같은 거냐면, 선생님 이 녀석의 의문이 몇 개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 녀석의 의문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니까 각자 똑같은 거 없어도 두 개.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을 기사 아까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 썼죠? 기억, 니은 이렇게 발음한다고 썼어. 그거, 느는, 스스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자, 아무튼 다시 순경음 비읍은 어떤 유성음을 말하는 것이다. 됐지?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적기 그리고 합용병서, 순경음 비읍 이런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오케이? 꼭 정리 잘 해놓으시고, 되게 많은 개념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근데 중세국어 파트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국어사가 선생님 더 힘들어요라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요거에 대한 이해만 완벽하게 바탕이 되시면 굉장히 할만해집니다. 그게 또 특징이에요. 요 정도까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스페셜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두 가지요. 하나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어들일 거야. 어두, 자음군이라는 개념도 존재했었죠? 현대국어에서는 이 합용병서가, 그치? 받침소리로 존재하죠. 리을 받침이가 아까 썼던 거, 그치?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병서 표기가 초성이 존재할 수 있냐? 없잖아. 불가능하지.
중세국어에는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한다? 어두자운군이라고 부른다. 이게 왜 출제 포인트냐고요? 현대국어의 차이점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어두자운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세국어에는 뭐가 있었다? 성조가 있었다. 이거 성조 여러분들 아마 내신 대비 때 열심히 외웠을걸?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요.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근데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건 상성입니다. 이 상성이 현대국어에 뭐가 되는 거냐면 소리의 길이로 나와. 무슨 소리냐? 중세국어 때 밤하고요. 옛날에는 성조를 왼쪽에 점으로 찍었죠? 이렇게 밤. 이게 평성밤이고 이게 상성밤이에요. 그럼 이 두 개는 발음부터가 달랐던 거야. 얘는 밤, 얘는 밤. 알겠지? 발음이 달라? 밤. 근데 현대국어에서 뭐가 됐어? 성조가 사라졌어. 이미 참고로 이거 중세국어 얼마 지나잖아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조에 따라서 원래 뜻이 구분됐었지만 이 녀석은 흔적으로만 남아서 현재 국어에는 소리의 길이로 변환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의 길이가 긴 버전들은 전부 다 상성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용어 정리 잘해. 초성의 상형, 가획, 이체, 기본, 자질, 상형, 추출, 제출, 그렇죠. 병서, 연서. 그리고 이거 선생님 설명하다 말았네. 참고로 이게 요 녀석들이 초성의 운용법이었잖아. 근데 중성의 운용법은 다른 말로 합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합성은 글자를 합쳐서 만든 법이라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합성, 상형, 추출, 제출, 그리고 모음 조합 기억하셔야 되고요. 팔종성법 알고 있어야 되고 이어적기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요. 병서, 연서, 합용병서, 각자병서 이런 개념들 어두자운군, 성조까지. 자, 이 정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단어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을 실제로 수능 문제로 내면 어떻게 되는가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127페이지를 열어봐요. 127페이지에 문제가 한 개 짠 하고 있을 겁니다. 잘하셨죠? 시간 길게 안 드립니다.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방금 설명 들었으니까 오케이? 풀어봐. 선생님 잠깐 판서 좀 보고 있을게요. 답이 잘 보이던가요? 확인해 봅시다. 지금 이 문제 15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국어의 역사 파트 중에서 창제의 원리를 가지고 단독으로 문제가 나왔던 녀석인데, 자, 이 문제 정답 몇 번? 몇 번? 자신들이 없어. 3번이 맞다 손. 나 3번 들었다 손. 오케이, 3번 정답 맞습니다. 대부분 정답이로군요. 3번 확인 좀 해드릴게요.
학생 3번이 나와 다를 얘기했습니다. 학생 3번은 뭘 얘기했냐면 예사, 거센, 된소리의 관계가 A, 가회자, 그리고 얘들 잘 봐야 돼. 된소리는 AA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글자 두 번 쓴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물자 모양이 나타나 있어서 체계적인 문제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한글의 제자 원리 중 뭘 사용한 것인가? 첫 번째, 나를 먼저 보면 기본자에 가획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 가획자 맞지? 그리고 두 번째, 라를 보시면 잠깐만, 라가 맞나? 다구나, 그치, 다. 초성자를 나란히 써서 또 다른 초성자로 사용하였다. 됐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문을 만들어냈다는 거 A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3번 정답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좀 시간을 빡빡하게 드렸지만 방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지장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보시면 비슷한 수준이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빠르게 하고서 넘어가고, 자, 이제 문법적 특징 파트를 볼게요. 보통 출제 요소로 하면 선생님이 이걸 생각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파트 문제를 풀 때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 여기라서 여기 설명을 좀 본격적으로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주격조사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건 현대국어와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거 다 배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세국어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었는가를 살펴볼게요. 참고로 선생님이 약간 의미로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을 해드렸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거냐면 파란색으로 쓴 건 필수적인 영역이야.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요소라는 거야. 그리고 노란색은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자, 주격조사부터 먼저 정리해볼게. 얘들아,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뭐가 있니? 가 아니야? 가는 없었나? 이 하나만 있다고 해야 돼. 하나뿐이야. 그런데 방금 이랑 이라고 했잖아, 그치? 정확하게 이랑 없어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개념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형태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억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하나뿐입니다. 근데 그 이를 의문의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쓰는 것 뿐이었던 거야. 오케이? 자, 확인해봅니다. 주격조사 이를 예전에는 요렇게 쓰기도 했고요, 요렇게 쓰기도 했고요, 요렇게 안 쓰기도 했어요. 그럼 각각 이 녀석들은 어떻게 등장하는 것인가? 이 녀석은 체형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쓰는 표현이야. 이거 오른쪽 지워서 밀어버려야겠다. 밀게. 체형 자음으로 끝났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사선에서 그렇지 4, 3 플러스 이걸 주격조사로 주어로 만들고 싶으면 주격조사에 2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녀석들을 무슨 적기 했었어? 이어 적기 하지. 그래서 그 결과물이 사, 스, 미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 사슴이를 보면서 이 녀석은 사슴 플러스 2분할을 느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나?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 쓰는 거냐면 채은이 이 계열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났을 때 짝대기 이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공자님 할 때는 공자가 아래 쓰면서 마무리되죠? 그럼 여기다 공자님께서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참고로 깨서라는 주격조사는 높이면 주격조사는 중세국어에 없었어요. 높임편 이따 정리할게요. 이때는 그냥 짝대기 1이 긋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공제가 되겠죠. 이해됐냐? 공제를 보고 주격조사가 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안 쓰는 이걸 제로격이라고도 하고 0격이라고 하는데 글자를 안 쓰지만 주격조사 용어를 판단한다는 거야. 이건 언제 그러냐? 채연이 이 계열의 모음으로 끝났을 때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계열 모음은 이, 야, 여, 요, 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대표적으로 불휘 같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 용비어처가의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면서 이거 배우지? 불휘는 마지막 모음이 이로 끝났지.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을 뿌리 가라고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제로부터 아무것도 안 써서 그냥 불휘라고 써놓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뿌리 가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선생님 그냥 뿌리란 있는 거랑 뿌리 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문장을 읽어보면 나오지 이게 주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하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이 하나다. 그 이를
다음에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쓴다. 됐죠? 여기까지 외워주시고. 정말 집중 주셔야 돼. 그리고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선생님 밑에다 서술격 복격도 밑에 괄호로 표시를 해놨잖아.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 복격 조사는 뭐뭐이다. 똑같아요. 동일하다는 거. 위에 말은 룰이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봐. 서술격 조사인 이라는 어떻게 이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 이라가 있을 거고 땡라가 있을 거고 라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것은 술에 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 뒤에는 어떠한 서술격 조사가 오면 될까요? 이 세 개 중에 1, 2, 3번 중에 뭐가 와야 돼? 3번. 그렇지. 3번 맞아요. 술에서 지금 생각봤더니 이게 플러스 2잖아. 이게 이중보험이었다고. 오케이? 2로 끝났잖아요. 그럼 고민할 게 없습니다. 이건 술해라 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저기 계시는 분이 공자님이다라고 할 때 공자 뭐라고 했을까? 공제라 라고 했겠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서술격이랑 복격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자, 주격을 이해했다는 얘기는 서술격이랑 복격을 이해했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넘어갑니다. 됐죠? 자, 다음 목적격 조사합니다.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모양을 지녔어. 알, 을, 그리고 가끔 리을. 리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괜찮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이야. 그런데 이 이 아래 쓰는 을과 짝대기 받침을 쓰는 을을 쓰는 을은 어느 경우에? 이거 참고로 현대국어랑 똑같아. 체언이 뭐로 끝났을 때 이걸 똑같이 해볼게요. 자음으로 끝났을 때 받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받침이 있으면 알, 을을 쓰고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면 랄, 을을 쓰는 거야.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를 챘겠지. 근데 왜 두 개씩 있는가요? 뭘 지키기 위해서인 거야. 그렇죠. 여기에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야. 됐니? 오케이? 응용해보자. 예를 들어 사슴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 뒤에 목적격 조사를 붙이고 싶다면 뭘 집어넣어야 될까? 첫 번째, 체언이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이응 버전 써야 되고요. 됐죠? 두 번째,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전부 다 무슨 모음이거든? 양성 모음이니까 얘도 뭘 써야 돼? 아래 써서 이렇게 쓰고 이 녀석을 이어잡기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셔야지. 따라하고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봤고요. 참고로 리을은 이가 나타날 때 종종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까칠 이건 뭐야? 까칠을 이라고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까칠을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까칠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게 딱히 무슨 법칙처럼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 그냥 그런 사례가 보이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알을 날를 현대국어랑 거의 비슷하죠? 현대국어의 차이점은 모음 조화에 따른 규칙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는 왜 모음 조화가 없나요? 중성이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목적격까지 봤습니다. 따라왔죠? 자, 계속 갑니다. 이제 다섯 번째인 관역격 조사도 현대국어와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자, 현대국어의 관역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지. 근데 중세국어의 관역격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모양새를 지녔어요. 두 가지입니다. 의 버전과 시옷 버전이 있었어요. 이때 의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그 단어가 유정, 그러니까 앞에 체언이 유정 명사일 때 쓰는 거였어. 그리고 반대로 시옷은 앞에 체언이 무정 명사일 때 쓰는 거야. 자, 유정 명사는 무슨 뜻이죠? 생명체. 무정 명사는 비생명체. 이해됐어?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럼 사람 이름에다가는 뭘 붙여야 되는 거야? 애의를 쓰는 거지. 아니면 격의라는 말을 하죠. 중세국어 이런 문자가 있었다고 치자. 그럼 여기다가 격의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뭘 붙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했지. 되시죠?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사항
다른 주격조사나 목적적 조사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다른 이런 주격이나 목적적, 서술격 이런 조사들은 이 형태가 왜 나타나는 거냐면 의문 때문에 나타났었지. 그걸 우리가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한다고 했었죠. 체어는 자음이 있는가 모음이 있는가 양성인가 음성인가 이런 걸 따졌잖아. 근데 얘네 두 개는 어때? 의문이 아니죠. 의보고는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부르는 거야. 뜻을 보는 거잖아. 얘는 글자의 모양새를 보는 거지만 얘는 뜻을 보는 거잖아. 저기서 주의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주의점 첫 번째고요. 주의점 하나 더 있지? 두 번째. 쌤이 지금 시옷은 무정명사일 때 쓰는 거라며. 하지만 존귀, 그냥 귀한 게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면 존귀한 대상일 때도 관용조사인 시옷을 붙여. 여기서 존귀하는 건 이 정도 레벨인 거야. 오케이? 이건 뭐라고? 왕시옷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왕의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읽을 수 있지? 이걸 현대국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처의라는 말이 되겠지. 부처님은 존귀한 존재니까. 되십니까? 자, 그래서 존귀한 대상을 할 때 쓴다. 5번 과연부터 합격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6번 부사격 조사인데 솔직히 부사격 조사가 무슨 뭐 쉬워서 노란색을 쓴 건 아니야. 하지만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 없어. 하지만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처소 부사격 조사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 처소 부사격 조사는 다음에 세 가지 모양새를 지니고 있었어. 예. 참고로 이 녀석은 현대국어 기준으로는 요 애를 말하는 거야? 차에 열쇠를 두고 왔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애. 그럼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이유가 뭔지는 근데 벌써 느낌이 오시지 않니? 느낌 오지 않아? 얘는 언제 쓰는 거겠니? 그렇죠. 양성일 때. 얘는 언제 쓰는 거겠니? 음성일 때 쓰는 거겠지. 그럼 얘는 언제 쓰는 걸까? 체형이 이렇게 났을 때. 비슷하잖아. 원칙 되게 쉽지. 생각해보면 되게 쉽다고. 그죠? 양성인가 음성인가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생각됐다. 이해되냐? 자, 이게 부사격 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혹격 조사. 혹격 조사는 너무너무 쉬운 게 현대국어랑 거의 동일해. 야가 있어. 똑같잖아. 근데 현대국어에는 없는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하야. 하라는 혹격 조사도 있었어. 근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 높임의 대상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혹격조사야. 그러면 높임의 대상을 뭐 선생님아 이럴 수는 없잖아. 오케이? 과거에는 선생님하 뭐 예를 들어 님금하 예를 들어 님금하라고 썼어요. 그럼 이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읽을 때는 민금하라고 있지만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임금이시여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쵸? 현대국어의 차이점 하 정도만 보여주시면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은 다 기출문제 한 번씩 최소 한 번 이상 무조건 다 나왔던 녀석들이야. 알겠죠? 자, 이 정도는 격조사의 용어를 기억해 놓으시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격조사 요소들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라는 사실까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럼 격조사만 있느냐? 아니죠. 격조사 말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B 의문문 먼저 해볼까? 중세국어의 의문문 역시 현대국어랑 비교할 때 자주 사용되는 녀석인데요. 자, 얘들아, 의문문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은 좀 특수한 경우니까 제외할게.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있어. 참고로 다들 알고 있겠지만 판정의문문의 정의는 답이 yes or no로 가능한 것. 설명의문문은 답이 yes or no로 불가능한 것을 말하잖아. 근데 이거를 좀 고급진 용어로 바꿔보자. 우리는 이 녀석을 의문사의 존재 여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 의문사라는 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지. 그런 육하원칙의 요소들을 의문사라고 불러. 의문사가 없으면 판정의문문이고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의문문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 언제 가니는 설명의문문이잖아. 너 가니? 이건 판정의문문이고요. 이해됐어?
너 뭐 가지고 올 거야? 설명문은 의문이지만 너 가지고는 올 거야? 판정 의문문이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일 때 뭘 썼냐면 이거는 여기다 쓰자. 가나 냐와 같은 어미를 사용해. 거꾸로 써. 맞지? 제대로지? 가나 냐를 썼고 설명문의 경우에는 고나 묘 이런 식의 말을 썼어. 어미가 이렇게 된다. 등등등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판정의 부분은 짝대기가 세로야. 그렇지? 설명의 부분은 짝대기가 누워있어. 요것만 기억해. 그러면 문제 풀릴 거야. 어느 경우엔 야를 쓰고 어느 경우엔 요를 쓰고 이런 것들로까지 구분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은 현대국어에도 남아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자주 예로 듣는 건데 선생님 장모님 댁이 마산이에요. 경상도죠? 경상도 분이라서 선생님이 한 5시간, 6시간씩 막 이렇게 운전해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가면 장모님이 막 화내 놓으시면 다가와가지고는 아이고 왔나? 라고 하셔요. 탔어봐 왔나? 라고 하셔요. 왔나? 라고 하신다고요. 왔나? 너 드디어 왔구나 이런 말이지만 어쨌든 그 문장은 판정의 문문이죠. 예, 저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판정의 문이니까 왔나인 거야. 그 다음으로 또 항상 그 습관처럼 물어보시는 게 그래 밥은 뭐 묻노? 라고 물어보시죠. 오케이? 뭐를 먹었냐고 물어보실 때 뭐 묻노? 라고 말하신다고요. 왜 오를 쓰는 거야? 설명의 부분이라서 그런 거지. 뭐를 먹었냐고. 그러니까 그 흔적이 지금 경상도 방언에도 남아있다고요. 오케이?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 썩을레의 노가 나쁜 놈들이 쓰는 바람에 뺏긴 단어가 돼서 좀 약간 열받고요. 얼마나 선생님한테 되게 정겨운 글자거든? 뭐 했노? 이런 식의 표현이. 근데 요즘은 이 단어를 함부로 못 써요. 그쵸? 조리돌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되게 슬퍼요. 태극기를 휘두르는 걸 이상하게 보게 되고, 그치? 노를 쓰면 이상해지고, 이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겹고 예쁜 말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그런데 이 2개를 뛰어넘는 어떤 절대적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어가 2인칭일 때. 그때는 의문문의 어떤 어미가 니은다로 고정됩니다. 오케이? 현대국어의 차이점이죠. 주어가 2인칭이 되는 순간 의문문의 종결어미는 니은다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현대국어에서 네 밥 먹는다 라는 문장은 내가 네 밥을 먹을 거다라는 그냥 평서문이잖아. 근데 이걸 중세국어 버전으로 해석해봐. 너 밥 먹니? 잖아. 그렇지? 의문사니까 이게 니은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의문문의 경우에는 판정한 짝대기, 세로 짝대기, 설명한 가로 짝대기. 됐지?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는 니은다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되셨죠? 근데 저 짝대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치? 선생님 편의상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 표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시간 표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시간 표현은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뭐랄까 정말 시간을 압축해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더, 나, 리만 기억하세요. 중세국어 때는 더를 사용하면 과거였고요. 이거 아래를 쓰면 나를 쓰면 현재였고요. 리를 쓰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더, 나, 리를 사용해서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했다. 이건 뭐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원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는 이게 안 쓰는 거니까 막 낯설고 막 배워야 되는 거고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러잖아. 근데 현대국어의 표현법이랑 비교해보면 엄청 쉬운 거야 지금 이거.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 주기조사 이로 끝냈다며. 지금 현대국어처럼 깨서가 있어, 애서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이야.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얼마나 쉬웠는데. 근데 그게 수백 년의 시간 동안 변하고 변해서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격조사의 모습으로 바뀐 거죠. 많이 바뀌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중세국어 원법이 훨씬 쉽습니다. 여기서 따라왔나요? 자,
격조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소 잡아드렸고요. 의문문 표현, 시간 표현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 높임 표현이 시험에 엄청 잘 나와서 자, 이번에는 높임 표현 요소를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이거는 D인가요? D. 높임 표현. 선생님이 방금까지 중세국어 문법이 훨씬 쉬운 거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높임 표현이 아주 특별히 더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우리가 방금 높임 표현 오늘 배웠잖아, 그치? 오늘 배울 때 주체, 객체, 상대가 있고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 있고 깨서를 쓰고 깨를 쓰고 특수 어휘는 어쩌고저쩌고 공부했잖아. 어미는 이렇게 되고, 그치? 어렵지? 중세국어는 봐봐. 주체 높임 똑같이 있고요. 객체 높임 똑같이 있고요. 상대 높임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런 글자를 사용해요. 주체 높임은 시나 샤를, 객체 높임은 사, 즈라, 잡을, 상높임은 이, it을 쓰면 끝이야.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게 다야. 더 이상 없어. 됐지? 그러면 왜 여러 개가 있는가를 설명해 볼게, 이제.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은 시예요. 오케이? 근데 시 뒤에 어미로,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그냥 한 번에 샤로 묶어버리는 거야. 하시어서라고 하지 않고 하샤라고 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시를 기준으로 외우면 되겠죠? 시나 샤가 보였다 그러면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야. 두 번째, 이게 쉬워. 더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할게. 이와 이시 있잖아. 이가 기본이야. 평서문일 때 한이 이다 라는 식의 표현 쓰지. 그런데 이는 어디 쓰는 거야? 이건 의문문일 때 쓰는 거지. 이대현이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쉽죠? 이게 다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삽잡자리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잘 들어봐. 여러분들 페이지 어디냐면 131페이지를 펴봐주세요. 그리고 이 131페이지에서 객체 높임 라인을 보면 언제 삽을 쓰고 언제 잡을 쓰고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을 거야. 그치? 자, 이 표를 외우면 속도가 빨라져.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외우지 않는다고 문제를 틀리진 않을 거라고 봐. 근데 외우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차원까지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래서 선생님 일단 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쉽다고 했는데 좀 어려워 보이지만 또 까보면 쉬운 녀석이에요. 이 사tab자의 출제 원리를 따로 다시 한번 쓰고요. 오케이? 이 시험에 잘 나와서 그래. 자, 기본적으로 어간의 끝 소리를 기준으로, 아까 우리가 그 격조사를 봤을 때는 격조사라고 하는 건 앞에 체언을 요구하잖아. 그러니까 체언의 마지막 녀석을 봤던 것처럼 이 녀석은 높임 표현을 어미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어간의 끝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간의 끝이 첫 번째 그브스흐가 나오면 뭘 사용한다? 시작할 때 시옷계열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만 따라가. 그리고 두 번째 그브스 말고 두 번째로 두주츠 디귿, 지읒, 치읒계열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듣다, 잡다 이런 식의 말들이겠지? 그런 식이 나오면 이 뒤에는 지읒 버전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말고 울림소리. 그럼 울림소리라고 하는 건 여기 없는 뭐 니은 받침, 미음 받침이라는 니은, 미음 알지? 그런 모음으로 끝난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됐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반치음 버전을 사용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나서 하나 더. 그 뒤에 이 객체 높임의 선어원 어미가 들어갈 뒷자리도 봐야 돼요. 뒷자리를 보면 여기는 그게 안 써져 있죠? 안 써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 번 설명할게. 그 뒤에 이어지는 어미의 시작 소리. 이 모음이 맞나 아닌가를 보시는 거야. 그래서 어미의 시작이 모음이 자음부터 먼저 할게. 자음인 경우에는 비읍 받침을 쓰는 거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순경은 비읍 받침을 쓰는 거야. 자, 요겁니다. 요 시스템이에요. 됐지? 자, 응용 들어가 보자. 이 상황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 만약 이 얘기를 듣고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 근데 그 들은 대상이 높여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객체 높임 써야 되지. 맞지? 그러면 이 객체 높임의 자리에는 뭘 집어넣어야 할까요? 첫 번째,
바로 앞에 받침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디귿이 있네요. 무슨 버전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아래가 찍고요. 오케이? 그리고 뒤에 시작하는 어미를 봤더니 자음으로 끝나 있지? 비읍 받침 써서 듣잡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보다에다가 아가 나왔어. 됐어? 이것을 보아 할 때 그럼 여기도 객체 높임에 서나음이 쓸 수 있겠니? 자, 앞이 뭐로 끝났죠? 울림소리로 끝났으니까 뭘로 해야 돼? 안치음 버전. 아래가 찍고 뒤가 뭐로 시작되고 있죠? 모음으로 시작되고 있으니까 순경은 비읍을 집어넣어. 그리고 이건 당연히 무슨 적기 해야 돼? 이어 적기 해야 돼. 됐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요걸 보면서 객체 높임에서 서나음이 잡이 쓰였어요.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 중세국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쉽다니까? 봐봐. 이걸 보면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예측이 다 가능해. 이 녀석의 어간은 뭐죠? 보다야. 그냥 보다야 그냥. 보다인데 하나씩 따져볼게. 먼저 잡이 쓰인 거 보이죠? 무슨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플러스 5가 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지? 오케이?